네,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제 2차 세계 대유행과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데다가 누적 감염자 수도 약 1,000만 명에 육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코로나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발언했다가 아주 그냥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미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혼란 전국이 이어진다면 또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떨지 우려하는 목소리들 또 높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프랑스는 52,500, 영국이 18,000, 스페인이 18,000, 독일이 16,000, 이탈리아가 22,000, 러시아가 18,000 등 이게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점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최정점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은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갔죠. 지금 이처럼 코로나19 2차 세계 대유행과 이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비교적 우리의 경우 K 방역의 성과로 상당히 코로나에 대해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만은 다른 글로벌 재확산 추세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로 다시 파급 영향이 와서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국제 기구들이 볼 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경제 회복이 된다. 반등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부 학자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이게 약 2,5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한 4.5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공화당은 1조 9천억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부양책 미국 20조 달러, 미국 GDP의 20조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비용을 경기 부양책으로 쓰려고 준비 중이죠. EU의 경우에는 27개국 정상이 지난 7월에 만나서 경제 회복 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책정했고요. 장기 예산 계획에 예산 1조 740조 유로를 최종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 확대 재정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공황 이후에 이미 대공황 이후에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입니다. 이거를 벗어나려면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투자 소비가 있어야 되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 정책에 의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뒷받침해 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주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세계적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 그릴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역대 정부에서도 다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가 아주 침체했을 때는 다 재정이 확장적으로 기조를 가져갔고요. 아마 그 과거에 저는 우리 정부 이전에도 그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에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했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경제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가는데 이 발언은 또 누구의 발언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그것도 저는 지금도 쓸 수 있지만은 과거에 또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썼던 얘기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했던 시정연설입니다. 예산안.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과거 정부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뭐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가계나 민간이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공부문이나 재정이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그렇죠. 깔아앉아 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한국의 노력이 아까 방역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노력이 OECD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경쟁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결같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어요. 네.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가 어떤가요? 예, 뭐 3대 신평사들이 금년도에 그 신용 등급을 낮춘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건이 넘습니다. 나라로 보면 한 90개국 정도가 되고요. 그나마 우리의 경우에는 뭐 가장 큰 거는 방역을 잘 성공해서 K 방역 성공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성장률을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를 보고 아마 신평사 측에서는 우리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정이 없고 또 신뢰를 보여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국제적인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뒤로 하고 전기 대비 1.9% 3분기에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성장 산업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9월에 흑자가 102억 달러? 예. 가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거죠. 예, 굉장히 양호한 양상입니다. 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징후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 소비 투자 최근에 발표된 그 산업활동 동향에 보면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저는 갖는다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수출도 사실 일일 수출 저희가 이제 조업일수 때문에 더 정확히 보자면은 일일 수출 규모인데요. 작년도에 연평균 일일 수출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출도 상당 부분 회복이 돼서 앞으로 과제가 이와 같은 회복세를 4, 4분기하고 내년도로 이어가도록 더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V자 반등을 이루어내는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런 역할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8.5% 늘려서 555조 8천억으로 제출했는데요. 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서 우리 재정 정책의 필요성, 우리 확대 재정을 해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준전시 경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고용과 성장을 지키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원스톱샵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28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예. 너무나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3일 제가 듣기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시면서 탄소 중립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셨죠. 예. 그때 얘기 좀 소개해 주실래요?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우리 산업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구촌 전체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넷제로를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그 수해 장마에서도 보다시피 기후 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 가자 이런 이 말씀을 하셨죠. 예, 대통령의 비전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현실로 돌아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약 45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 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해에 15기가와트씩 늘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설비를. 근데 그러려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현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지난 7월 17일에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서 진행된 해상풍력 비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실증단지가 얼마짜리였냐면 60메가와트짜리였어요. 근데 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언제 계획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리님? 예, 2008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상당히 20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예. 2010년에 2.5기가와트의 서남해 해상 풍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60메가와트니까 약 2.5%만 이 달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 문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어서 진척이 매우 더디죠.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주고 공공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저희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뒤에 한번 PPT 한번 봐주실래요? 저게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만드신 자료인데요. 한 10개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또 한 8개 되는 부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정도 사업 계획부터 실행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리님? 뭐 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려면 뭐 한 5년, 7년 이렇게 걸려야 되겠죠. 좀 더 쓰십시오. 약 한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사례인데요. 저 한번 봐주십시오. 정치적 결정, 그 사업자의 기술적 협의, 사전 예비 조사, 환경 영향 평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규제를 일괄 해결하고 저 빨간 네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설치 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덴마크의 원스톱샵 모델인데요. 저게 풀로 처음 시작해서 조건부 설치 허가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34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3년 남짓이면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 우리나라의 한 3.3배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대만도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글 윈도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2017년에 5.5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3년도 안 돼서 벌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빠른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2050 탄소 제로로 가려면 정말로 저런 원스톱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아까 본 표에서 보듯이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국방부 이런 거 거치느라고 10년 세월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10년 동안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스톱샵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계획을 실행하려면 전력개통, 송배전솔로 이건 한전의 몫이거든요. 한전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해상풍력 전용 부두 이거는 그러니까 배후 단지 이런 거는 저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정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간에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총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섬이나 산간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그 기초적인 의료 학습을 한 다음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든요. 예. 그 공무원들이 의사 없는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잖아요. 1980년에 도입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1980년에 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40년 전에 도입한 제도가 임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법이었는데 40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800명 정도인데요. 전남만 한 328명, 경북이 한 299명입니다. 즉 서울에는 빵명이고요. 즉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나머지 제가 이제 해법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보충 질의할 텐데요. 이 정말 예.